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잎을 들여다보아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잎의 기능 중에서 증산작용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증산작용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에 도달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식물 두 그루 중에 한 그루는 줄기에 달린 잎을 제거하고 다른 한 그루는 잎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 다음 이 두 그루의 식물을 각각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세요. 이제 식물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봉지 입구를 식물 줄기에 잘 묶어줘야 하는데요. 비닐봉지 안으로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에 솜을 끼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잘 묶은 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놓아둔 다음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자, 잎을 제거한 식물과 잎이 달려있는 식물이 든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잎이 있는 식물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잎을 제거한 식물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별로 없는데요? 맞아요. 잎이 달려있지 않은 식물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거의 맺히지 않았지만 잎이 달려있는 식물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이 실험을 한 것을 보면요. 이것은 식물의 뿌리와 줄기가 있는데 줄기에 달린 잎을 떼버린 거고요. 이것은 식물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이 있어요. 그때 잎이 달린 나뭇가지에다가 비닐봉지를 씌워주면요. 이 옆에 거랑 잎이 없는 거랑 잎이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이 잎이 있는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면서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경우에 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 물의 양을 같은 양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잎이 달려있는 식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속에 물이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잎이 달려있는 식물의 경우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지나서 잎을 통해서 물이 식물체 밖으로 많이 내보내졌고 그래서 이 뿌리에서 흡수되어지는 물의 양이 잎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뿌리에서 잎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해서 이 물이 줄기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잎에서 내보내지는 물은 잎에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내보내지는데 이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으면 다시 물방울로 응결되잖아요. 그래서 비닐봉지가 이렇게 물방울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였어요. 이때 잎에서 내보내진 이 액체가 물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진처럼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잎의 뒷면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 얘기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배출되어진 액체는 물이다. 그래서 이 비닐봉지에 뿌옇게 맺혀있는 이 액체방울도 물인 것을 이런 식으로 이 실험,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이 식물체의 경우에는
신물체 내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된 다음에 이 수증기 형태로 잎의 뒷면에 있는 그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된 다음에 이 수증기가 흩어질 산이죠. 이렇게 공기 중으로 흩어지니까 이런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에는 잎으로 운반된 물의 대부분 99%가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정리를 할게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잎에 도달한 다음 광합성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일부는 잎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비닐에 물이 맺힌 거군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증산작용은 잎의 그 뒷면 표피에 있는 이 기공 있죠.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기공의 구조, 이 기공에 대해서 우리 다 배웠는데 기공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게 한 개의 공변세포, 이게 또 한 개의 공변세포니까 이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공변세포 사이에 말 그대로 공기 구멍, 그러니까 구멍인 거예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기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기공은 주로 잎 뒷면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조절되겠죠. 이 현미경 사진처럼 기공이 열려 있으면 이 구멍이 넓으니까 증산작용이,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공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증산작용이,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증산작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는 기공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공변세포 두 개와 그 사이에 뚫려 있는 기공이라는 구멍이 보이는데, 기공이 열려 있으면 구멍이 크니까 수증기가 많이 빠져나가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공이 닫히면 구멍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무풍선을 이용하여 기공의 모양을 만들어 보고 기공이 열리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풍선에 공기를 조금 넣습니다. 풍선을 마주보는 면에 절연 테이프를 붙입니다. 풍선에 마주보는 안쪽 면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이 풍선이 공변세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변세포의 기공 쪽, 즉 이 안쪽의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 풍선이라고 하는 그 공변세포의 모형인 이 풍선 안쪽 면에 세포벽을 더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풍선에 공기를 많이 넣어 관찰합니다. 풍선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테이프를 붙인 안쪽보다 바깥쪽이 많이 부풀어 풍선 사이의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풍선이 공변세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풍선 사이의 공간이 기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 활동에서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절연 테이프를 붙인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얇죠. 그러면 이 공기가 들어갔을 때 풍선이 팽창하게 되는데 바깥쪽이 더 얇으니까 더 많이 부풀어 오르겠죠. 안쪽에 비해서요. 안쪽은 두꺼우니까 잘 부풀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풍선에서 안쪽은 잘 부풀 수가 없는데 바깥쪽이 더 잘 부풀어요. 그러면 풍선은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길어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풍선이 바깥쪽을 향해서 휘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풍선이 바깥쪽을 향해서 휘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풍선 사이에 이 공간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변세포도 이 풍선 실험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증산작용의 특징에서 보시면 이 공변세포의 경우에도 세포벽이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변세포가 팽팽해질 때 안쪽은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잘 팽창하지 못하는 반면에 바깥쪽은 세포벽이 얇으니까 더 잘 팽창할 수가 있어요. 더 잘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풍선과 마찬가지겠죠. 안쪽은 잘 못 늘어나고 바깥쪽은 더 잘 늘어나니까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이 더 이렇게 길게 늘어나죠. 그러면 공변세포는 모양이 닫혔을 때랑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이 공변세포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공변세포의 모양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 두 개의 공변세포 다 뭔가가 들어갔을 때 공변세포의 모양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그러면 공변세포 사이에 이 구멍인 기공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공이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낮에 빛을 받아요. 그러면 공변세포에 보면 녹색 알갱이인 엽록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변세포의 엽록체가 낮에 빛을 받으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겠죠. 이 광합성은 이름 그대로 빛을 받았을 때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공변세포의 엽록체에서 양분이 합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기 있듯이 공변세포의 세포질에 양분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요. 그러면 양분이 증가하게 되니까 공변세포의 그 내부 농도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투현상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변의 표피세포, 이 주변의 세포랑 공변세포랑 농도를 비교하면 공변세포는 양분에 의해서 내부 농도가 증가한 상태니까 주변 세포에 비해서 공변세포가 농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삼투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농도가 낮은 저농도의 주변 세포의 물이 고농도의 공변세포로 물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공변세포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니까 공변세포가 팽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팽압,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면서 이제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팽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니까 그 팽창하는 그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이 풍선 실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되는데 공변세포의 안쪽보다는 바깥쪽의 세포벽이 더 얇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공변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두 공변세포 사이에 기공, 이 구멍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공이 열리면 이 구멍이 크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기공이 열리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밤이 되면 이 공변세포의 엽록체가 밤에는 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중단되겠죠. 그렇게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중단되면 양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낮에 만들어졌던 이 공변세포 안에 있는 양분이 체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변세포는 양분이 줄어드니까 공변세포에서의 내부 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 세포에 비해서 공변세포의 내부 농도가 더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저농도인 공변세포의 물이 고농도인 주변세포로, 공변세포에서 주변세포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공변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공변세포가 다시 수축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공변세포 사이에 있는 기공은 닫히는 거고요. 기공이 닫히면 구멍이 작으니까 증산작용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밤에는 낮과 반대로 기공이 닫히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공이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인 기공은 잎의 뒷면에 잔뜩 존재하지. 기공은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서 여다지가 조절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빛 비추기 버튼을 눌러 공변세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고. 증산작용의 특징 2번, 3번을 정리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오면 기공이 열리게 된다는 거고요. 공변세포에 물이 빠져나가면 기공이 닫히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공은 주로 빛을 받는 낮에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빛을 받지 못하는 밤에는 기공이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공은 주로 낮에 열려요. 그러면 기공이 열리는 낮은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기공은 주로 밤에 닫혀요. 그러면 기공이 닫히는 밤에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증산작용은 낮과 밤에 따라서 증산작용의 양이 달라지고요. 또 증산작용은 같은 낮이어도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 형태로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빨래가 마르는 것도 물이 수증기 형태로 증발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증산작용이나 빨래가 마르는 거나 둘 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나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나 똑같겠죠. 둘 다 물이 잘 증발되어지는 조건에서 잘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을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햇빛이 강한 곳과 그늘진 곳 중에서 어느 곳에서 더 빨래가 잘 말라요? 햇빛이 강하면 빨래가 더 잘 마르죠. 왜냐하면 햇빛이 강하면 물이 잘 증발되니까. 그래서 햇빛이 강할 때 증산작용도 물이 잘 증발되니까 잘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해보면 온도가 높을 때가 물이 더 잘 증발되니까 빨래가 잘 마르고 증산작용도 잘 일어나게 되겠죠. 자, 습도를 따져볼게요. 습기가 많다. 그러니까 습하다는 것은 습도가 높다는 거고요. 건조하다. 이거는 습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어떤 때 더 빨래가 잘 말라요? 습도가 낮은, 건조할 때 빨래가 더 잘 마르죠. 그러니까 건조할 때 물이 더 잘 증발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은 그때 물이 더 잘 증발되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람의 경우를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 때랑 바람이 불지 않은 곳에서 비교했을 때 언제 빨래가 더 잘 말라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죠. 바람이 많이 불면 물의 증발이 더 잘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산작용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잘 불 때 물이 더 잘 증발되니까 증산작용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에는 빨래에서 물이 증발해서 옷이 마르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물의 증발이 많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햇빛이 강할 때와 온도가 높을 때에는 광합성이 활발해요. 이 엽록체의 광합성이 활발하면 결과적으로 공변세포에 양분이 많아지고 그러면 삼투현상에 의해서 공변세포로 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공이 더 크게 열려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중에서 그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을 때도 있는데요. 여기 써 있어요.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으면 공변세포로 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공이 크게 열려서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식물체 내에 있는 그 많은 양의 물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적어요. 그러면 공변세포에 물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기공이 작게 열리겠죠. 그러면 증산작용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적으면 적은 양의 물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으면 물을 많이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고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적으면 물을 적게 배출시켜서 이 식물체 내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물체 내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낮이어도 기공을 닫아요.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조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증산작용은 어떨 때 잘 일어날까? 증산작용은 빛, 온도, 습도, 바람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각각을 조절해서 증산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증산량을 잘 보세요. 우선 햇빛을 강하게 할게요. 그러면 기공이 더 열려서 물의 증산작용이 더 활발해지니까 이 물이 증산되어지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온도를 높이게 되면 기공이 더 열리죠. 그래서 물의 증산량이 더 많아지게 돼요. 자,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기공이 좀 더 닫히면서 증산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또 기공이 더 열리죠. 그러면서 증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학습지 5번의 증산작용의 이의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증산작용의 첫 번째 이의는 식물체 내의 물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에 의해서 입속의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잎세포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농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삼투현상에 의해서 물이 많은 쪽이 이 잎에 있는 물관이잖아요. 물이 많아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의 잎의 물관에서 물이 적어서 고농도인 이 잎세포 쪽으로 물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잎의 세포들은 잎맥의 물관으로부터 부족한 물을 보충하게 되고요. 그러면 잎맥의 물관에서 또 물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줄기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보충하게 되고요. 그러면 줄기의 물관에서 또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뿌리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보충해서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쭉 끌려 올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산작용의 이유는 식물체 내에서 물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원동력, 힘역자죠. 물을 상승시키는 힘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게 증산작용의 이유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볼게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뿌리의 물관으로 이동하여 줄기의 물관으로 이동하고 줄기의 물관으로 이동한 물은 잎의 물관까지 올라갑니다. 잎으로 이동한 물은 증산작용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증산작용의 이의 두 번째로는 증산작용은 식물체의 체온을 조절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게 되잖아요. 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기화, 증발이죠. 그렇게 기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죠. 기억나죠?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기화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지 물이 수증기로 기화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화열 흡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증발할 때 식물은 물에 의해서 열을 뺏기게 되고 그러면 식물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산작용에 의해서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체온 조절이 증산작용의 이의가 되는 거고요. 또 증산작용의 이의는 식물체 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체에서 물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물, 그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제 물에 녹아있는 무기양분이라고 했을 때 식물체에서 물을 쓰고 남는 여분의 물이 있겠죠. 그것이 식물체 밖으로 증산작용에 의해서 내보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보내지게 되면 지금 물이 내보내져서 식물체 내에 물의 양이 줄어들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물체 내의 수분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증산작용의 이의는 식물체 내의 수분 양을 조절하게 된다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식물체 내의 무기양분을 농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에서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물체 내에 무기양분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식물체 내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식물체 내의 무기양분을 농축하면서 식물체 내의 그 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식물이 농도가 묽어지는데 이 여분의 물을 증산작용으로 밖으로 배출하면서 이 식물체 내의 농도를 높여서 식물체 내의 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준다는 것이 증산작용의 이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증산작용의 이의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식물체 내의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의 이의, 즉 증산작용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증산작용에 의해서 뿌리로부터 잎까지 물이 상승되어지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 식물에서 물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증기로 증발할 때 이 식물에서 열을 빼앗으면서 식물의 체온을 낮춰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증산작용이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식물의 무기염료가 농축되고 그로 인해서 식물체 내에 있는 수분량을 조절하면서 또 식물의 내부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증산작용이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증산작용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 식물에서 물이 뿌리로부터 잎까지 물이 상승되어지는 네 가지 원동력, 그러니까 네 가지 힘력이니까 네 가지 그 힘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영상부터 볼게요. 높이가 무려 21m가 넘는 이 사이카모어 단풍나무는 유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무들보다 키가 커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그 잎사귀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 표면의 구멍으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도 많습니다. 나무잎들은 양분을 만들기 위해 이산화탄소 외에 물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의 물은 표면에 있는 기공으로 쉽게 증발해버립니다. 실제로 뿌리가 빨아들인 물의 90%가 모두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들의 표면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1m) 높이의 이곳까지 이런 물줄기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저렇게 엄청난 소리에 거대한 엔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매 시간 450리터나 되는 물을 소리 없이 조용히 퍼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 그러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물의 뿌리에서 잎까지 물이 상승될 수 있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뿌리압인데요. 뿌리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뿌리세포는 그 들어온 물에 의해서 뿌리세포가 팽팽해지겠죠. 그렇게 뿌리세포가 팽팽해지면 뿌리세포에 들어온 물을 밀어올리는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뿌리에서 생긴 압력이니까 뿌리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뿌리압에 의해서 물이 상승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모세가 현상은 이게 간을 세니까 가는 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듯이 가는 관을 물에 담그게 되면 물이 끌려 올려지는 현상을 모세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관이 가늘수록 이 모세가 현상의 효과가 커서 물이 많이 끌려 올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모세가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 가는 관을 물에 담그게 되면 물 분자와 이 관의 벽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이 관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에 있는 물관,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물관도 가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관 속에서도 모세가 현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물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에서 물이 상승하는 또 원동력 중에 하나가 물 분자의 응집력이에요. 이 응집력은 모일응의 모일집이니까 이 물 분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 분자가 모이는 힘, 이거를 물 분자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 분자의 응집력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뿌리에서 잎까지 그 물관 속에 물 분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 분자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이 물 분자가 당기는 힘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물도 같이 당겨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물들이 쭉 당겨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잎까지 물관 속에 있는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이 물기둥을 형성해서 쭉 딸려서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분자의 응집력도 물을 상승시키는 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때 물 분자의 응집력을 표면 장력이라고도 하거든요. 표면 장력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액체의 표면이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구형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축하려고 작용하는 힘. 이게 장이 당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체가 작은 표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액체 분자가 서로서로 당기는 힘, 그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표면 장력이 물 분자의 응집력이랑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겨서 모이려고 하는 그 응집력, 그 힘이 바로 표면을 작게 하는 이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두 개는 같은 얘기예요.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표면 장력, 즉 물 분자의 응집력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예는 이 표면 위에 물방울이 둥근 공처럼 동그랗게 모여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은 물 분자 사이에 서로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 모양으로 물 분자가 모여서 구 모양의 물방울이 형성되는 거겠죠. 또 다른 예는 물컵에 물을 넘치지 않게 가득 붓고 나서 옆에서 살펴보면요. 이 물컵의 가장자리보다 물이 더 높게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는 물이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더 높게 솟아올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물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서로 물 분자가 끌어당기니까 물컵 가장자리보다 더 높게 솟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식물에서 물이 상승하는 이제 마지막 원동력은요, 바로 증산작용이고요. 앞에서 다 설명했죠.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 잎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쭉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증산작용에 의해서 뿌리부터 잎까지 물이 상승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증산작용이 물을 상승시키는 주가 되는 그런 원동력. 다시 얘기하면 여기 네 가지 힘 중에서 물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